제가 지난 2년간 AI 활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마음 아프게 들었던 얘기와 가장 보람찼던 얘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였어요. 세상이 변하는 것 같아서 AI가 뭔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좀 알고 싶고, 주변의 친구들도 하는 것 같아서 나도 배웠다고 자랑 좀 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자식들 눈치에 물어볼 엄두를 못 내셨다는 얘기를 정말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늙은이라고 피하니까 망설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분들이 제 교육을 듣고 이제는 자식 눈치 안 보고 뭐든 물어볼 수 있어서 속이 시원하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로는 더는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제미나이의 핵심 기능들만 잘 따라오시면 궁금한 모든 것을 마음껏 물어볼 수 있는 든든한 나만의 AI 양자를 얻게 되실 거니까요. 그리고 영상 댓글에 구글에서 나온 공식 프롬프트 가이드도 남겨드렸으니까 꼭 챙겨 가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이 정말 칼을 제대로 갈았습니다. 최근 제 AI 작업 방식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챗GPT보다 제미나이를 쓰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그리고 제미나이까지 주요 생성형 AI 툴들을 모두 돈을 내고 유료로 사용하는 소위 헤비 유저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AI를 깊게 파고드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미나이는 사실상 돈을 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무료 기능들을 제공하더라고요. 특히 3개월 무료 체험 같은 조건부 무료가 아니고요. 바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죠. GPT 무료 버전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거든요. 유튜브 영상 요약이나 웹페이지 내용 파악 같은 건 잘 안 되거나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었죠. 심지어는 오류가 나거나 사용하기 복잡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을 나가면 항상 제가 AI를 제대로 써보고 싶다면 유료 버전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제미나이는 그냥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구글 지도, 지메일, 드라이브, 캘린더, 유튜브, 이 모든 구글의 방대한 생태계랑 압도적으로 연동되는 강점 때문에 이 거대한 공룡인 구글이 정말 AI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돼서 돌아왔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나노바나나로 불리는 이미지 생성과 편집 기능은 포토샵 전문가나 디자이너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고요. 동일한 캐릭터를 일관성 있게 생성하고 편집하는 능력, 심지어 간단한 웹사이트나 앱까지 만들 수 있는 이 멀티모달 기능은 여러 기업들의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미나이 설치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미 설치가 되신 분들이라면 이 단계는 뛰어넘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PC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PC를 사용하기 힘드신 분이라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셔도 무관해요.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GEMINI 또는 한글로 제미나이라고 검색하세요. 이렇게 파란색 구글 로고 앱을 설치하시고 평소 사용하시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글 계정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로그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PC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인터넷 브라우저는 크롬을 사용하세요. 제미나이 자체는 어느 브라우저든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미나이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이 구글 생태계에 완벽한 연동에서 나오거든요.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를 모두 이용해서 연동하려면 반드시 크롬을 추천드립니다. 잠시 후 보여드릴 몇 가지 설정만 마무리하시면 각각의 앱을 따로 열어볼 필요가 없이 제미나이 채팅창 하나에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크롬에서 제미나이를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요.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모델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2.0 버전은 사라진 상태고요. 2.5 플래시와 프로 두 가지 버전이 남아 있습니다. 플래시는 속도가 빠르고 간단한 질문에 적합한데요. 프로 버전은 더 똑똑한 버전이라 추론 능력이 뛰어나고요. 플래시 버전에서도 보고서 작성이나 계산, 문서 분석, 글쓰기와 같은 대부분의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 버전은 아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 횟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설정 하나를 하지 않아서 제미나이 기능을 100% 활용을 하지 못하는데요. 시작하기에 가장 앞서서 이 설정 하나 무조건 하고 가셔야 됩니다. 순서는 설정 및 도움말 앱으로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구글의 워크스페이스와 구글 지도, 항공편 검색, 호텔, 그리고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 이 모든 토글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만 하시면 모든 구글의 서비스가 연동이 되었는데요.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를 처음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워크스페이스가 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글에는 이렇게나 많은 기능들을 하는 자체 웹앱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역시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자체 웹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여드릴 PPT 작성이나 시트, 그리고 문서, 모든 것들이 연동이 가능한데요. 방금 그 스위치를 켜준 것 뿐이죠. 이제 이 제미나이와 많은 대화를 진행해야만 기존의 챗 GPT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미나이 역시 여러분에게 알맞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정 및 도움말에서 저장된 정보를 클릭합니다. 제미나이에게 저장하도록 요청한 정보라는 화면이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추가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기존의 챗GPT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챗GPT의 메모리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씩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나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넣어줄수록 나에게 더 알맞는 답변들이 나오죠. 옆에 보시면 예시가 있죠. 이 예시처럼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한 문장 한 문장 넣는 걸 추천드려요. 챗 GPT에서는 나에 대한 데이터를 장문으로 기록을 해두는데 제미나이에서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저장을 하는 게 좋다고 예시에 나와 있으니까요. 사용하는 AI의 요청에 알맞게 저장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나에 대한 정보까지 입력을 하셨다면 이제는 제미나이를 부려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활용법,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있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 어디죠?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죠. 구글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탄생한 제미나이는 정보 검색과 분석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단순히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토론까지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테스트 영상으로 구글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구글은 자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구글 I/O라는 건 구글의 연례 행사고요. 지금의 제미나이 붐이 생기기 약 3개월 전에 이렇게 구글 I/O를 통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영어로 된 2시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사실 전 다 봤습니다만 여러분 이 2시간짜리 영상 다 보시겠어요? 꼭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걸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볼 수 없을까 생각하신다면 이 위에 유튜브 링크가 있죠. 클릭하세요. 복사하시고 제미나이로 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알아서 타임스탬프까지 찍어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주죠. 1시간이 넘는 해외 석학의 강연이나 세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는 토론 영상. 다 보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언어의 장벽이 있었다면 영상 링크만 제미나이에게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영상의 핵심 주장은 뭐야? 그리고 영상의 인트로, 본론, 결론, 구조를 표로 정리해 줄래? 긴 영상을 쇼츠 대본처럼 요약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해외 영상도 즉시 한국어로 요약을 해주니까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시간과 언어의 제약 없이 습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된 내용으로 나의 생각을 입력하고 제미나이와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내 지식이 풍부해질까요? 아니면 AI를 사용하니까 바보가 될까요? 다음은 매일 아침 밤새 쌓인 수십 통, 수백 통의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제미나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난주에 받은 메일 중에 프로젝트 A와 관련된 중요 메일 5개 추출해줘. 각각의 내용을 3줄로 요약해주고 내가 꼭 답장해야 하거나 재확인이 필요한 메일이 있다면 알려줘. 제미나이는 즉시 여러분의 G메일을 스캔하고요. 조건에 맞는 메일을 찾아내고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정리해줍니다. 심지어 거래처에 김대리에게 보낼 답장 초안을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하시면 이전 메일들의 맥락을 파악하고 정중하고 전문적인 답장까지 순식간에 만들어내죠. 이메일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요.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진정한 이메일 비서가 생기는 거죠. 이 기능을 제미나이 화면에서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골뱅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미 연동되어 있는 앱들이 나오죠. 여기서 지메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현재 네이버 메일이나 다음 메일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 기회에 중요한 업무 메일들을 지메일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 메일 확인을 해주는 제미나이의 정말 더 강력한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다음은 구글 드라이브예요. 마찬가지로 골뱅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가 나옵니다. 클릭해 주세요. 작년에 작성했던 그 보고서 파일 어디에 저장했더라? 더 이상 이런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미나이는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 전체를 순식간에 검색하고요. 2024년 2분기 마케팅 실적 보고서 찾아줘. 그리고 그 파일의 핵심 결론 부분만 요약하고 복사할 수 있게 텍스트로 보여줘. 이렇게 요청하시면 파일 검색은 물론 내용 요약까지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수많은 폴더를 뒤지던 시간은 이제 안녕이죠. 파일뿐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같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골뱅이를 눌렀을 때 나오는 모든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시면 같은 방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구글 닥스는 한글이나 워드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이 역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를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골뱅이만 누르면 언제든지 구글 닥스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저는 작년에 집필한 저의 첫 책 불편한 AI의 초안을 여기 구글 닥스에서 작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뱅이 구글 닥스 불편한 AI 초안을 가져와 입력해주면 바로 초안을 가져옵니다. 대박이죠. 이건 정말 AI를 활용하는 상위 1%도 잘 모르는 기능일 텐데요. 제가 사용하는 핵심 꿀팁 중에 하나 또 오늘 풀어볼게요. 여기 골뱅이를 눌렀을 때 어라? 구글 시트가 안 보이는데? 하지만 가장 밑에 보면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보이시죠? 그런데 이건 클릭하시면 굉장히 방대한 워크스페이스의 전체를 뒤져서 자료를 탐색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에요. 그럴 땐 직접 입력하세요. 골뱅이 누르시고 구글 시트라고 치신다면 구글 시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죠. 이건 제 시트에 있는 데이터의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저장해둔 제목의 시트를 이렇게 입력하면 가져오게 되는 거죠. 가계부나 회사의 장부 같은 엑셀 수식으로 저장해둔 파일들 역시도 제미나이로 불러와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시사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이 김대리, 작년 3, 4분기 매출 가져와봐. 여기서 김대리의 일이 수월해질까요? 아니면 김대리가 사라질까요? 물론 이런 단순한 일 하나만으로는 직업의 위기까지 얘기할 바는 아니겠지만 AI를 좀 다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게 내 일에 어떤 영향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할 시기라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이 AI 툴은 시니어에게 훨씬 유리한 도구라는 거죠. 자, 다음은 딥 리서치인데요. 챗GPT의 딥 리서치 기능이 출시되면서 이제 리서치 회사들은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퍼플렉시티나 클로드 같은 서비스들의 기능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 기능은 이게 정보의 깊이나 범위 면에서 기존 AI 서비스들을 앞서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워낙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의 양도 많고요. 다양한 출처를 바탕으로 교차 검증까지. 결과물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이 기능은 유료 플랜에서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무료 플랜에서도 한 달에 5회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프롬프트 창 밑에 보시면 딥 리서치라고 되어 있는 탭이 보이시죠? 이걸 클릭만 하시고 요청 사항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즘 주목받는 AI 기술 관련 주식 종목과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줘. 모든 정보의 출처는 명확하게 밝혀주고. 이것이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 기능인데요. 단순한 웹 검색 결과의 나열이 아니에요. 제미나이는 신뢰도 높은 소스를 기반으로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요. 이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한편에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정부의 최신 지원 정책, 특정 기업의 재무 분석 보고서, 이런 복잡한 방대한 자료 조사가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줄 전문 연구원이 돼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미나이와 토론이 가능해요. 이 토론이 가능한 점이 제가 AI 기술을 습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10분이라도 제미나이와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이번에는 잼스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잼스라는 건 특정 데이터를 넣어두고 특정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넣어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챗 GPT에 GPTS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론 비슷한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다른 겁니다. GPTS의 경우는 특정 작업을 하도록 챗봇으로 세팅을 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저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기능 때문에 GPT에서 프로 버전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도 해요. 잼스 역시도 특정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두지만 두 가지가 다른 건 GPTS의 경우는 API를 붙여서 이 챗봇을 외부로 보낼 수도 있고요. 만들어둔 챗봇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구글 역시도 잼스라는 걸 그렇게 만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만들어둔 기능을 공유하는 건 안 되고요. 만들어진 결과만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GPTS가 나온 이후부터 정말 많이 사용을 했다 보니까 잼스라는 기능을 더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미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잼 활용법에 대한 영상은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하나 재밌는 걸 발견해서 이거 하나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공공기관 교육에서 챗GPT와 달리, 그리고 메모장, 또 미리캔버스나 캔바 같은 디자인 툴까지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메모장에 글을 쓰고요. GPT로 다듬고 이미지를 만들고 디자인을 입혀서 그림 일기를 쓰는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손주를 위한 동화책을 만드는 작업도 했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했어야 했는데 이 잼스 기능을 확인하다 보니까 구글에서 만들어둔 이 동화책 만들기 잼스가 있더라고요. 손주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동화책으로 만들어준다면 정말 재밌겠죠. 특히나 한글을 떼기 전 아이들이라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주 큰 추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정말 쉬우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잼스 위쪽에 보시면 스토리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걸 클릭하시면 되는데 혹시 안 보이신다면 잼스 탐색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구글에서 사전 제작한 게 나옵니다. 이 6가지는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잼스의 기능을 살려 만들어둔 거니까 반드시 사용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스토리북을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예제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바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구글에서 준비해 놓은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시고 예시 프롬프트를 눌러서 먼저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난 뒤에 원하는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만들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구글에서 만들어준 동화책인데요. 오른쪽 아래 클릭하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는 탭이 있고요. 위쪽에 화살표를 누르셔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음성 기능도 있어서 듣기 누르시면 음성의 높낮이와 전체 화면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초반에 매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꿀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챗 GPT에서 사용하던 태스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건 내가 요청한 특정 시간에 맞춰서 요청한 작업을 AI가 해놓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신문을 보는 분이시라면 매일 아침 7시에 정치, 사회, 문화 각 카테고리별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3개의 기사를 가져와서 알려줘. 이런 작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업무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보통 업무용 메일은 출근해서 한번, 그리고 뭐 점심시간쯤 지나고 한번 이 정도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제미나이에게 요청을 해두는 거예요. 매일 아침 9시와 매일 오후 2시에 업무와 관련된 내가 꼭 확인해야 할 메일을 요약해주고 어떤 답변을 해야 하는지 함께 작성해서 제공해줘. 이렇게 넣어놓으면 매일 정해둔 시간에 제미나이가 알아서 메일함을 확인하고 가져오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이건 프로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네요. 이런 기능들도 쓸 수 있으니까 무료로 마음껏 활용해보시고 나한테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결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미나이의 기초 활용법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잘 따라오셨나요? 저는 사실 구글이 반전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 갈아탈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챗GPT라는 게 퍼스트 펭귄이고 신박한 기술이긴 하지만 우리가 챗GPT랑 지켜야 할 어떤 의리 같은 게 있진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한 달에 3만원 정도의 돈이 약간의 부담이 있긴 하지만 못 쓸 정도의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반드시 유료로 써보시라고. 그럼 정말 내 생산성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권했던 거고요. 하지만 모든 AI 기업들을 구독을 할 순 없고 하나 정도? 그렇다면 메뚜기처럼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한 달에 3만원 정도 투자해서 이 AI, 저 AI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GPT 역시도 프로 버전을 사용할 거지만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지금 최강 AI는 제미나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접목해서 사용하시려면 노트북 한 대 정도는 꼭 필요하거든요. 컴퓨터 잘 못 쓰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제미나이 활용해서 이참에 컴퓨터도 좀 친해지시면 앞으로 달라질 세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 한 대가 없으신 분들한테 제가 꾸준하게 추천을 해드렸던 아주 가성비 갑인 노트북이 있어요. 영상 편집이나 게임 같은 걸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만 제미나이나 GPT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이만한 가성비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요. 아래 댓글창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신 내용들은 꼭 멈춰가시면서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보기만 하시는 건 이 AI 리터러시를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튜토리얼 영상보다 더 중요한 건 세계가 변해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아래 더보기란 누르시면 챗GPT가 출시된 이후에 지금의 제미나이까지 모든 과정을 한 방에 깰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해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AI 놀자에 들어오시면 무료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AI와 관련된 강의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건 무료로 쓰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잼스 하나만 잘 만들어도 내 시간을 정말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몇 시간 걸리던 일도 10분, 15분이면 끝낼 수 있고 전보다 더 큰 성과도 만들 수 있고요. 더 많은 활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AI 놀자에 들어오셔서 잼스 활용법 들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 잼스를 단순히 편리하다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 모델로 직접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잼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와 활용 방법,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업에 접목시키고 있는지까지 이 세 가지를 전부 풀어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저는 언제나 본질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미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잼이라는 기능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고 나면 이용하기에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과 시니어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제미나이 붐이 일기 전에 AI 스탠다드였던 챗 GPT로 가보겠습니다. GPT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 프롬프트라는 개념이 함께 떠올랐거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질문을 잘해야 답변이 잘 나온다. 여기서 그 질문이 프롬프트라는 거예요. 프롬프트 외에도 추가적인 세팅이 필요했고요. 사용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반응을 원하는지와 같은 AI에 대한 요구사항, 그런 걸 커스텀 인스트럭션즈라고 하는데요. 현재도 이 기능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미나이에서도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저장된 정보라는 공간이 있죠. 이걸 이용하는 가장 직관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먼저 아무것도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AI에 대해서 설명해줘. 초등학교 1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를 선택해서 AI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게 AI를 활용하는 프롬프트라면, 커스텀 인스트럭션즈를 활용하는 건 사용자 정보에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를 넣어두고요. 요구사항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를 선택해서 답변해줘. 이렇게 세팅을 해두는 거죠. 그럼 매번 반복해서 프롬프트에 넣을 필요 없이 어떤 질문을 해도 이 세팅에 맞춰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그렇다면 사용자인 이 선생님은 매번 이 정보를 바꿔가면서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용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AI에서는 GPT-S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GPT-S는 매번 사용자 정보와 요청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챗봇으로 세팅을 해두는 거죠.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GPT-S를 하나 만들어 둔다면 굳이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같은 요청사항을 변경하면서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반응은 폭발적이었고요.
사람들의 활용도가 너무 좋으니까 오픈AI에서는 앱스토어 같은 GPT 스토어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둔 GPTS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인데요. 한때 이 GPTS가 스마트폰의 앱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사용량에 따른 수익이 쉐어가 될 거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GPTS를 만들어서 공유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아주 스마트하게 이용한 기업들이 있고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면, 대표적으로 여기 캔바는요, GPT 스토어가 생긴 작년이죠. 2024년 1월부터 초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2년 가까이 돼가는 시간 동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챗GPT 안에서 사용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대화가 끝나면 디자인 작업을 하도록 캔바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지난달 기준으로 주간 사용자 수가 7억 명을 돌파한 챗GPT라는 공간에 이렇게 공짜로 광고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일주일에 7억 명에게 노출을 시키려면 얼마를 써야 될까요? 10%인 7천만 명만 잡아도 광고 비용은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요. 사업을 해보셨거나 마케팅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기업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만든 건지 아실 거예요. 샘 알트먼 역시도 이 GPTS를 GPT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전히 강력한 기능이고, 제가 제미나이의 사용량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도 챗 GPT의 프로 버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그럼 잼스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GPTS라는 것과 잼스는 특화된 기능을 하는 하나의 챗봇을 만드는 건데요. 조금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면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죠. 매번 반복되는 업무가 있다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챗봇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반복하는 보고서를 매번 새로 만들어 작성하는 게 아니라 템플릿이 있고 그 템플릿을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면서 사용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잼스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잼스 탭에 있는 이 스토리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스토리북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화 시작 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활용해 보시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 아주 좋은 예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 아이가 일하고 있는데 와서 동화책을 읽어주겠다고 자신이 만든 동화책을 아빠한테 읽어주더라고요. 읽었다기보다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와서는 생각나는 대로 막 지어내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녹음을 했고요. 그 다음 녹음 파일을 잼스에 있는 스토리북에 업로드를 했어요. 그리고 요청을 넣었죠. 음성 파일 속 내용들을 텍스트로 변환을 시키고 그 텍스트를 동화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 아이의 이름은 서하고요. 발레를 좋아해서 발레 동화. 물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음성 파일과는 사뭇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한 번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만 제기할 게 아니고요. 현재의 AI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고, 한 번에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걸 조금 수정하거나 다듬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스토리북도 내 업무에 어떻게 써볼까 고민해 보시면 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이번엔 공공기관에 제가 만들어 주었던 챗봇인데요. 이거 역시도 GPT-S로 만든 거예요. 이런 방식도 똑같이 잼스로 만들어서 내 사업체라거나 기관에서 일일이 사용자가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응답하도록 해둔다면 응대하는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도 서로가 너무 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1인 출판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정 교회를 하기 위한 챗봇을 만들었어요. 기존에 사람의 눈으로 교정 교회를 하려면 몇 번을 돌려봐도 같은 사람은 틀린 부분을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찾아봐야지 오타가 나거나 틀린 부분을 찾게 되는 건데요. 그것도 정말 몇 날에 걸쳐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챗봇을 하나 만들어서 원고를 붙여넣기만 했어요. 물론 한 번에 책 한 권의 양 전부가 진행되진 않지만 나눠서 복사 붙여넣기만 진행했고, 한 권의 책을 교정하는데 한 30분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전히 AI를 믿지 않기 때문에 AI를 통한 교정 교열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죠. 이 챗봇에는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SEO와 문체, 그리고 키워드가 들어가야 하는 횟수 같은 제가 상위 랭크를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글값만 넣으면 알아서 글을 작성해주는 거죠.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같은 구글 기반의 블로그라면 사실상 그대로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되고요. 하지만 국내를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글들을 조금 수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생기죠. 몇 년 동안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챗봇을 하나 만들어줬는데요. 하지만 이건 GPT-S를 더 추천해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잼스의 경우 음성 대 음성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GPT-S의 경우에는 세팅해둔 GPT-S와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하죠. 이 기능은 세팅해두고 틈만 나면 열어서 대화를 하고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 밥 먹을 때, 산책할 때 언제 불러도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겠죠. 자격증 공부뿐 아니라 언어학습이나 심리치료,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다양한 챗봇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 내줘. 1번 문제, 등기 촉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였고, 2번 문제, 일반 중개계약 시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내용, 3번 문제, 튠앤의 위치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 5번 문제, 등기 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 5. 더서권 첨부 정보에 번역문을 붙여야 하는 경우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답을 확인하시면 이게 아마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진 한 장 업로드했을 뿐인데 잼스가 불과 10초 만에 채점을 뚝딱 해버립니다. 업로드만 하면 채점이 가능하고요.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이나 서술형, 논술 시험 문제도 채점이 가능하죠. 이 정도면 학교 학원 선생님들 무조건 쓰셔야겠죠. 이게 오늘 제가 공개할 GPT-S가 나온 뒤부터 수익화를 하고 있는 모델 중 하나인데요. AI를 활용한 수익화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어떤 걸 얘기해볼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이 되는 지점은 요즘 워낙 하나가 좀 잘 되면 너도 나도 막 따라하면서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공개하면 제 수익화 모델에서 곧 사라지겠구나, 그리고 그쪽 시장이 또 포화가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이게 시니어에게 유리한 지점이 이 수익화 구조에 들어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GPT-S가 나온 다음에 정말 수도 없이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고요. 굳이 안 만들고 이 챗봇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는 게 더 빠른 일들도 있었는데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정말 많이 들여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구인 구직 사이트를 뒤지는 거거든요. 벼룩시장 같은 거나.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이 학원 같은 공간에서 채점을 하는 선생님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학원이나 어떤 기관에서 채점 선생님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뜨면 연락을 취했죠.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해서 전달했어요.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엔 좀 거창하지만 이렇게 마케팅을 시작했고요. 처음부터 판매가 되진 않았는데 정말 한 30군데 정도 연락을 하다가 한 군데에서 미팅을 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정말 저렴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디벨롭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생 기록부라고 할까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나 성향, 그리고 어떤 지점이 부족한지에 대한 기록들을 한 학생당 한 명씩의 GPT-S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디어를 전달했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디벨롭을 해나갔죠. 당연히 비용은 조금씩 늘어갔지만 그 학원의 매출 또한 늘어갔기 때문에 서로 상생을 한 좋은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꿀같은 정보를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처럼 50군데 100군데 뚫어보려고 시도를 한다면 분명히 한두 군데부터는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고가를 진행하지 마시고요. 저렴하게 시작하시면 사실상 큰 클레임을 걸지 않고 나는 돈을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현재 한국의 GPT 사용자가 한 2천만 명쯤 된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절반도 되지 않을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 주변에는 AI로 해결할 수 있는 불편한 지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되겠죠. 이 문제 AI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한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고 AI 시대에 남들보다 앞서가는 방법일 거예요. 특히 시니어분들도 지금부터 충분히 AI로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미나이 영상에 관심과 질문을 남겨주셔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답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AI 시대에 남들보다 앞서가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책을 통한 학습이었거든요. AI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도서관으로 달려갔고요. AI와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결국 불편한 AI라는 제 책까지 집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책을 읽기를 권해드리려고 이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의 신간인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이 책 리뷰를 찍으려고 했어요. 그 리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이 책에 대한 할인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시간 되신다면 미리 책을 읽어두시고 보시면 다음 영상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구글에서 공식 배포한 프롬프트 가이드나 그 가이드를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제가 작성한 전자책도 AI 놀자 홈페이지에 가입만 하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더보기란을 잘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올린 문서나 기사, 유튜브 영상까지 AI가 싹 다 읽어주고요. 요약해주면서 심지어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거든요. 내가 학습해야 할 것들을 집어넣고 더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데이터를 불러놓고 그에 알맞는 블로그 글을 생성해서 바로 블로그 글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슬라이드로 만들고 동영상으로 요약해서 학습이 가능하기도 하죠. 마인드맵 형태로 시각화해서 전체 구조를 더 쉽게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쓰기 나름이고 무궁무진한 학습 공간이 열린 건데요. 이거 빨리 사용 안 하시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구글의 최강 기능인 노트북 LM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노트북 LM에서 LM은 랭귀지 모델의 약자예요. 문서와 노트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 모델이라는 얘기겠죠.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자료에 기반해서 답변을 요약하거나 생성을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걸 전문적으로는 RAG 레그 방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레그 방식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까지의 AI 모델들은 빅테크들이 돈을 쏟아부으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들어오게 될 온디바이스나 로봇의 경우는 대부분 이런 레그 방식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먼저 구글에서 노트북 LM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나오고요. 전에 보여드렸던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있죠. 거기에서 맨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노트북 LM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노트북 LM을 소개하는 영상들에서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엄청난 개인 학습 AI 도구를 그냥 유튜브 영상 요약이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런칭하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 첫 화면을 만들었겠어요? 열심히 좋은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쓸 줄을 몰라. 그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이들이 고민해 놓은 이 첫 화면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그것만 하셔도 50%는 남들보다 앞서갑니다. 첫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추천 노트북이 보이시죠? 거기에는 샘플로 만들어져 있는 노트북들이 있거든요. 구글의 잼스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친절하게 샘플들이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이 노트북 LM을 사용하는데 아주 유용하거든요. 이 영상에서 모든 걸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둔 노트북들을 하나씩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 우리는 하나만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들어오시면 상위 50대 기업의 수익 보고서. 혹시 저만 놀랐나요? 전 이거 처음 봤을 때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스는 168개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 소스들은 각각의 파일들을 눌러보면 바로 원소스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경제 흐름을 보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재무제표 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텐데 이런 자료들을 바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는 데이터들이 각각의 아이콘이 다 달라요. 그죠?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트북 LM이라는 공간은 총 3개의 패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왼쪽은 소스 패널이고요. 가운데는 채팅 패널, 그리고 가장 오른쪽으로는 스튜디오 패널이 있어요. 구글에서 제공한 가이드를 보면 이 워크스페이스의 패널들은 소스 입력값이고요. 챗 이해예요. 스튜디오는 출력이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읽기, 생각하기, 그리고 창조하기, 이렇게 오갈 수 있는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LM 역시도 제미나이 프로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제미나이 모델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정제되어 있는 AI이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요청을 해도 직접 작동을 해서 가져오지는 않아요. 각 패널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첫 화면으로 와서 오른쪽 위 새로 만들기나 아래 새 노트 만들기나 똑같은 거예요. 둘 중 하나를 누르시면 이렇게 노트북 LM에 소스를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소스 검색이 있는데 가장 먼저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없을 땐 이렇게 I'm feeling curious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면 그냥 랜덤으로 어떤 특정 자료를 찾아와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랜덤으로 찾은 자료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다 싶으시면은 가져오기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가운데 프롬프트 창을 클릭하고 원하는 걸 검색해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어요. 아까 상위 50대 기업의 수익 보고서 있었죠. 근데 외국 기업들만 있었으니까 우리는 국내 기업 중에 상위 50대 기업의 수익 보고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짠! 그냥 봐도 요약본을 한눈에 들어오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넣어서 함께 보고 싶은 기업들의 데이터가 있다면 다트 같은 곳에 들어가서 국내 기업들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가져오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스를 넣어서 함께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프로 버전이나 무료 버전이나 마찬가지로 한 파일당 최대 50만 단어 그리고 200메가까지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페이지 수 같은 건 제한이 전혀 없어요. 무료 버전에서는 하나의 노트북에서 최대 50개까지 소스를 업로드할 수 있고요. 계정 하나에 총 100개의 노트북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하나의 노트북에 총 2,500만 단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A4 사이즈 5만 페이지 정도가 되고요. 160권 분량의 책에 해당하는 용량이니까 무료 버전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죠. 유료로 사용하는 플러스 버전에서는 하나의 노트북에서 최대 300개까지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총 500개까지 노트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책 한 1000권 정도의 분량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요즘 가장 핫한 게 여기 AI 오디오 오버비인데요. 이걸 그냥 누르기만 해도 알아서 팟캐스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연필 모양이 있어요. 이게 있다는 건 뭔가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팟캐스트를 만드는데 심층 분석, 요약, 비평, 토론 4가지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시나요? 하나의 형식을 클릭할 때마다 아래 프롬프트의 창에 내용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언어의 형식도 변경할 수 있고요. 이건 역시도 구글의 공식 문서에 보시면 80개의 언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클릭을 해놓으면 알아서 생성을 하고요. 그 사이에 다른 스튜디오 패널들의 요소들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연필 모양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동영상의 포맷도 설명하는 동영상과 요약하는 동영상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것도 하나 클릭을 해두고요. 마인드맵의 경우에는 연필 모양이 보이지 않죠. 마인드맵이라는 하나의 포맷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 없이 그냥 마인드맵만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은 보고서인데요. 보고서도 연필 모양은 없지만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형식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형식에 들어가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 프롬프트를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위에 4가지 형식은 고정이고요. 아래 4가지 형식은 들어가 있는 소스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물이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는데요. 저희 AI 놀자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프롬프트만 잘 만들어도
바로 SEO에 알맞는 블로그 게시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하나의 블로그 글이 완성이 되는 수준이에요. 아래에 있는 플래시카드는 문제와 답안이 앞뒤로 있는 카드인데요. 이건 영단어 같은 거 외울 때 시각적으로 앞뒤로 뒤집으면서 보기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인증된 방식이고요. 퀴즈 탭은 말 그대로 퀴즈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내가 어떤 특정 공부를 해야 된다면 여기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퀴즈를 만들게 요청해서 그 퀴즈를 풀어가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내일 퀴즈 같은 거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힘드셨어요. 여기에 소스들을 넣어놓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퀴즈 만들어줘 라고만 해도 짠 하고 만들어지죠. 그럼 각각의 패널들이 만들어 놓은 걸 확인해 볼까요? 먼저 가장 핫한 팟캐스트라고 불리우는 AI 오버뷰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빠르게 변하는 한국 대기업들의 복잡한 현실. 그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정보, 또 그 의미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그 CEO 스코어의 2024년 그룹 순위 데이터.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자와 남자 두 AI 목소리가 나와서 대화를 하면서 들어있는 소스들을 그 팟캐스트 형식으로 풀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동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동영상은 어떤 영상의 형태가 아니고 이 슬라이드 형태의 영상이 나와서 팟캐스트와 마찬가지로 슬라이드를 보면서 강의를 하는 형태로 둘이 대화를 진행해요. 삼성, 현대, SK. 아마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름들이죠. 맞습니다.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성공 신화의 뒷면에면 우리가 잘 몰랐던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좀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초반에 오늘은 말씀드렸죠. 이 거대 빨리 시작하지 기업들의 않으면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챗GPT도 삶에 큰 도움을 주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고민하던 자격증 공부, 시간 내서 꼼꼼히 봐야 했던 기업 보고서, 똑같은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거나 보고서를 읽거나 이렇게 동영상으로 압축을 해서 본다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단계별로 정보를 정리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강력하고요. 특히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인드맵을 열어보면 복잡했던 구조들이 제미나이에 의해서 깔끔하게 구조화가 되죠. 제가 챗GPT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장시간 이어진 대화창에 내용을 통째로 복사해서 노트북 LM에 붙여넣고요. 마인드맵으로 보면 그동안 막연했던 생각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떤 계기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원천적인 사고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처음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들도 서로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생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마인드맵 기능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죠. 실제로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쓴 작가 윌터 아이작슨도 머스크와의 수천 통의 메일과 인터뷰, 2년간의 방대한 대화 기록을 전부 이 노트북 LM에 쏟아붓고 작업했다고 말했거든요. 우리도 이제 써야 할 때 아닐까요? 노트북 LM은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AI를 사용하더라도 마지막 정리는 언제나 이 노트북 LM으로 하죠. 그냥 유튜브 영상 요약이 아니라 내 생각을 구조화하고 사고의 흐름을 시각화해주는 최고의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노트북 LM을 정말 제대로 잘 쓰려면 어떤 AI 툴보다 프롬프트 설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연필 아이콘을 눌러가면서 수정하는 방법들을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죠.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프롬프트들을 그냥 무료로 공개할까? 하지만 경험상 무료 공개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가치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거든요. 그래도 이 영상에서 힌트는 충분히 담아서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조회수를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스스로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늘리는 게 목표거든요. 이 노트북 LM을 포함해서요. 지금 배우는 AI를 활용하고 실제 수익 구조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에 링크에서 AI 놀자 1기 강의 커리큘럼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강의에서는 단순히 프롬프트를 공유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원리를 함께 나눠 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최근 제미나이 영상과 노트북 LM 영상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댓글 하나하나 답변을 남겨드렸는데요. 그런데 저한테 굉장히 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정말 너무나 긴 얘기를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고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남들처럼 좋은 사교육을 못 시켜주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 제 영상을 보셨다고 해요. 영상을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 점을 미리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수능 시험도 엉망이었고요. 그런 제가 누군가한테 이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스스로 좀 부끄러움이 있어요. 제가 결과를 만들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분명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고요. 수능은 아니지만 자격증 시험에 대한 공부 같은 다른 시험에서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능이 며칠 안 남았지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포함해서 자격증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누군가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 좋은 학원을 못 가도 비싼 인강을 못 들어도 이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AI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플랫폼과 기술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진짜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지만 누군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요. 누군가는 AI를 이용해서 사업을 해요. 유튜브와 AI를 결합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활용만 해도 월 수십만 원짜리 과외를 무료로 받고요. 수백만 원짜리 기업 컨설팅을 무료로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AI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런 세팅을 하지 않고도 음성 모드를 켠 뒤에 카메라를 켜면 나와 같은 화면을 보면서 AI와 대화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 방식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요.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보이는 화면에 대한 인지가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GPT-S를 활용해서 개인 과외 선생님처럼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GPT-S는 유료 버전에서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만 원 선의 돈을 써야 하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속으로 화를 삼키기도 했어요. 정말 중요한 시험이나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한 달에 3만 원 때문에 고민이라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제미나이와 노트북 L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미나이의 경우 음성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음성 대 음성의 기능으로는 챗 GPT가 자연스럽고 앞서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 효율을 높이기에는 챗 GPT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본질적인 구조는 같으니까요. 원하시는 AI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물이 있는데요. 디지털 파일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이렇게 검색을 해도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다운로드를 하고 정답지도 함께 다운로드를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노트북 LM이 할루시네이션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지를 함께 제공해 주는 게 좋아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틀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답지를 함께 제공하면 AI가 정답을 기준으로 해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확도가 월등히 높아지는 거죠. 만약 디지털 파일이 없는 상태라면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스캐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OCR 기능을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로 뜨는 게 가장 좋지만 그림이나 도형이 있는 경우는 사진을 그대로 넣는 방법밖에 없겠죠. 제미나이와 챗 GPT는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고 분석할 수 있어요. 수학이나 과학처럼 수식과 그래프가 많은 과목은 이 방법이 효과적이죠. 디지털 파일로 만들 때는 조명을 좀 밝게 해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페이지가 평평하게 펴지도록 해서 한 페이지씩 정확하게 찍어야 합니다. 흐릿하거나 삐뚤어지면 AI가 제대로 인식을 못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디지털 파일로 만든 뒤에 텍스트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몽땅 집어넣고 텍스트 파일로 변환을 해달라고 해도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오류가 많아요. 직접 텍스트 파일로 변환을 해서 만들거나 그림이나 수식이 있는 경우에는 구글 닥스나 구글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이 역시도 모두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잼스로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수학 선생님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수학 교과서 전체의 PDF 파일이나 최근 몇 년간의 기출 문제와 정답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고 잼스의 지식 파일에 업로드합니다. 설명란에는 핵심을 콕 집어 쉽게 설명해주는 족집게 과외 선생님 같이 명확한 역할을 주고요. 아래 프롬프트를 이용하는데요.
첨부한 교과서와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다음을 제공해줘. 가장 자주 출제되는 개념, 각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분석.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나누어서 단계별로 학습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랜덤으로 문제를 생성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꼬아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잼스의 경우도 음성 모드 진행이 가능한데요. 국어와 영어 같은 언어의 경우에는 자료를 넣어두고 음성 대 음성으로 대화하듯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요. 영어 선생님으로 설정을 해두고 모든 대화를 영어로 하도록 만들어둘 수도 있죠. 쉬운 단어들로 설명해 주도록 만들고 레벨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세팅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해가 필요한 지문을 완전히 분해해서 학습할 수도 있는데요. 지문을 업로드하고 이 지문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주제와 요지, 각 문단의 역할이나 글의 전개 방식 같은 모든 요청사항들을 넣어서 지문을 분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어휘를 암기하는데 아주 좋은 방식 중 하나는 스토리로 만드는 거예요.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을 분리하고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요. 다음 단어 목록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줘. 이야기는 재밌고 기억하기 쉽게 만들고 모든 단어가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어야 돼. 이 방식은 제가 교육을 나가던 초기에 재미를 돋구기 위해서 사용하던 방식이었어요. 청중에게 아무 단어나 이야기해보라고 요청을 했고요. 수십 가지의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단어들을 AI에게 입력하고 짧은 에세이 한 편을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생성과 맥락이 AI의 큰 강점이기 때문에 AI는 모든 단어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에세이로 전혀 어색함 없이 만들어줬고요. 지금은 놀라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 AI의 초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 이걸 관점을 좀 틀면 학습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AI는 텍스트 기반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언어 문제의 경우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학 작품을 업로드하고 화자나 서술자의 태도와 관점, 그리고 주요 이미지와 상징, 표현 기법과 시대적 배경. 수능에서 이런 작품이 나오면 주로 묻는 질문의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고 1시간만 AI와 토론을 해도 그 작품에 대해 선생님보다 이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독해 훈련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비문학 자료를 첨부한 뒤에 지문의 첫 문장만 보고 예측하는 훈련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지문을 한 문장씩 보여주면 내가 다음 내용을 예측하고 실제 내용과 비교해서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사회탐구와 같은 개념 간의 연결, 그리고 시사와 연계하는 연결고리가 중요한 과목에는 이런 요청이 또 가능해요. 경제 과목에서 배운 모든 개념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줘. 예를 들어 금리 상승이 일어나면 다른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서 보여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최근 시사에 나온 내용을 교과 내용에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사를 봤어. 이게 내가 배운 경제 개념 중에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지, 이런 내용이 수능에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지 예상 문제를 10문제 만들어줘. 이런 방식으로 모든 과목에 대한 잼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모르는 개념에 대해 정말 깨우치고 싶다면 미리 지침을 넣어서 절대 정답을 말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그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깨우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데요.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 스스로의 학습 능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학습법으로 유명합니다. AI가 나의 약점을 찾아내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대부분은 틀린 문제만 보거든요. 하지만 실수는 언제나 아는 문제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맞은 문제도 우연히 맞춘 건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도 있어요.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맞은 문제도 우연히 맞춘 건 아닌지 확인하고 틀린 문제들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나만의 약점, 패턴을 발견하는 거죠. 이 모든 걸 AI가 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지와 내가 작성한 답안지를 디지털 파일로 만들고요. 계산 과정이나 메모가 있다면 함께 제공했을 때 더 효율이 좋겠죠. 이번에는 시험지 채점 잼스를 만드는데요. 이 방식은 실제로 제가 학원에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돈을 받고 납품을 했던 검증된 방식이에요.
풀이 과정과 답을 적은 시험지를 AI에게 업로드를 하고요. 학생이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 어디서 실수가 생겼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을 주는 거예요. 답안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틀린 문제들의 공통점과 맞은 문제에서도 풀이 과정이 불완전했던 문제들, 그리고 나의 약점과 해결 방법 등에 대해 피드백을 주도록 요청하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면 모든 문제를 스스로 설명하고 AI가 내 논리의 빈틈을 발견하고요. 틀린 문제들의 패턴을 파악하고 맞은 문제도 제대로 이해했는지 검증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엔 노트북 LM을 활용합니다.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토론을 했죠. 오답도 분석하고 개념도 정리하고 AI와 대화하며 이해도 깊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대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찾기가 어렵고요. 시간 낭비가 되겠죠. 이동 시간에는 다시 읽기가 힘들고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복습하기도 어렵고요. 배운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들을 노트북 LM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목별로 개별 잼스를 만든 것처럼 노트북 LM에서도 모든 과목을 섞는 건 AI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요. 하나의 과목씩 별도의 노트북을 생성하세요. 학습을 한 대화 내용의 전체를 드래그해서 복사하고요. 새 노트 만들기를 선택한 뒤에 텍스트 붙여넣기를 클릭하고 복사한 텍스트를 붙여넣기 합니다. AI와 학습한 내용 자체가 노트북 LM의 소스가 되는 거죠. 오디오 오버뷰를 통하면 이동 시간을 학습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냥 오디오 오버뷰를 누르면 일반적인 팟캐스트가 생성되지만 아래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 오디오 오버뷰를 생성해줘요. 시간은 최대한 맞춰주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만 노트북 LM의 경우에 내가 요청한 시간대로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단 한 번도 요청한 시간에 맞춰준 적이 없어요. 이번엔 보고서를 이용해 볼 건데요. 노트북 LM의 보고서 생성 탭에는 학습 가이드가 이미 존재해요. 별도의 프롬프트 변경 없이 클릭만 해도 내 소스에 대한 학습 가이드가 제공되거든요. 이 가이드는 프린트를 하거나 PDF로 저장해서 최종 정리용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플래시카드와 퀴즈 탭의 경우에는 그냥 재미삼아 사용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단순히 읽거나 보는 것보다 직접 떠올리는 연습이 되는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이거든요.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문제와 정답이 클릭만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암기해야 할 단어나 공식이 있다면 플래시카드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소스 추가를 선택하고 소스 검색을 하시면 구글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노트북 LM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내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구글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와줄 수 있는 강의나 이론, 개념들을 이곳으로 불러오고요. 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노트북 LM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는 과목별로 다양하게 좀 만들어 봤어요. 조금 더 추가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학습 계획표를 만들어 보면 좋은데요. 현재의 시간부터 결정된 시험 날짜를 지정해 두고요. 현재 상황과 나의 목표를 설정해서 AI에게 알려주고요. 학습 플랜을 짜달라고 요청합니다. 현재 상황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현재 점수를 넣어서 상황 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다고 해도 계획을 짜주기는 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모든 정보를 넣은 뒤에 현실 가능성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요. 현실적인 가능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계획서를 작성해서 실행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돈이 없어서 좋은 학원을 못 가고 과외를 못 받아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로 정말로 AI라는 도구가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월 수백만 원짜리 과외 선생님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셈이에요. 질문하면 무한정 답해주고요.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주고요.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주는 그런 선생님이 옆에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정말 단 하나예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 프롬프트들 그대로 따라 해보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맞춰서
알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하루 이틀 써보면 금방 익숙해지고요. 한 달 후면 방식이 완전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미안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AI라는 도구가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모두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AI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AI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AI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정의가 되나요? AI는 나를 확장시켜주는 도구다. 저는 사업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본인의 사업 이야기나 아이디어를 꺼내면 저는 몇 시간 동안 수십 가지의 아이디어, 솔루션 쏟아내는 편이거든요. 그 안에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현실성 없는 얘기가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해보기나 했어? 정주영 회장님의 명언이죠. 좋은 아이디어인지 아닌지는 결국 해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근데 대부분은 해보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아끼게 됐고요. 지금 제가 그런 대화가 되는 사람은 딱 2명이 있는데요. 그 2 사람과는 하루 종일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인사이트와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서로 바쁜데 매번 만날 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AI를 브레인스토밍 파트너로 엄청 활용을 하고 있고요. AI는 제 생각을 확장시켜주고 혼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각도를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언제든 대화할 수 있고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고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도 할 수 있고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죠. 그래서 AI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를 확장시켜주는 브레인스토밍 친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AI를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매번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약간씩 놀라기는 했어요.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순간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었을 때, 지금은 코드를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서 어떤 구조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됐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정말 코드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던 시기였어요. 아마 GPT-4 버전이 나왔을 때였는데요. 그냥 AI랑 대화하듯이 얘기를 나누면서 코드를 만들고 실행을 해봤는데 와우, 테트리스가 제 컴퓨터에서 진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 신세계였고요. AI 연구자분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이 들으면 좀 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정말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왔어요. 아, 내가 만든 게 실제로 돌아가네. 이거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말 게임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실제로 배포를 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게임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내 컴퓨터에서 작동시키는 거랑 배포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더라고요. 어쨌든 전 실행을 해봤고 어떤 벽에 막히는지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전히 다시 시도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2번째 충격은 한 시니어 선생님을 만났을 때였거든요. 당시에 저는 AI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나 공부를 하던 게 아니라 그냥 업무에 필요한 만큼 활용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시니어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AI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좀 충격이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컴퓨터도 잘 못 다루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AI를 정말 자유롭게 쓰시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한마디는 내가 죽기 전에 이 AI가 뭔지 알고 죽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셨고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말이.
그분과 함께 AI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들도 더 깊이 공부를 하게 됐고, 제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냥 목적만 가지고 쓰던 기술을 좀 깊게 이해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나이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시니어분들이 이 기술을 조금만 잘 접목을 시킨다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기도 해요. 단 하나의 AI 도구만 평생 쓸 수 있다면 어떤 AI를 사용하시겠어요? 현재 시점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챗GPT를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미나이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고요. 제 사용량도 굉장히 늘었어요. 구글이라는 이 생태계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죠. 그리고 클로드도 글쓰기나 코딩 작업에서는 굉장히 큰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록이나 퍼플렉시티도 각자의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챗GPT를 택한 이유는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브레인스토밍, 대화 때문이거든요. 생각해보면 현재 AI의 본질은 결국 대화잖아요. 텍스트 기반의 대화든 음성 대 음성의 대화든 심지어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생성하는 것도 그 본질에는 대화가 있고요. 제가 막막할 때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요. 제 생각의 빈틈을 채워주는 건 아직까지도 챗 GPT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AI라는 게 사람의 언어를 기반으로 학습했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소통하도록 설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능이나 특히 맥락을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만큼은 챗 GPT가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대화 상대 한 명만 있으면 사실 뭐든 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 과정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게 챗 GPT라서 평생 하나만 써야 된다면 저는 챗 GPT를 선택하겠지만, 가장 좋은 건 챗 GPT를 기반으로 두고 다양한 툴들을 결합시켜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초보자들이 AI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너무 많은데요. 한 번에 모든 답을 얻으려고 하고요.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본인도 뭘 질문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데 AI한테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딸깍과 뚝딱의 늪에 빠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들을 후킹하기 위한 광고들이 너무 많이 판을 치다 보니까 정말 AI가 뚝딱 해준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클릭 한 번만 하면 AI가 자동으로 다 해줘요.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이런 짤들이 있었는데 직장 상사에 대한 풍자였어요. 직장 상사가 지시를 하면서 이것 좀 이렇게 좀 하고 저건 좀 저렇게 좀 해서 잘 좀 만들어 와. 이게 무슨 지시사항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풍자였죠. 그래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만들어서 가면 이게 아니잖아. 이것 좀 바꾸고 저거 좀 바꾸고 이렇게 화만 내는 직장 상사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뭘 원하는지 뭘 질문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그냥 AI가 다 알아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AI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뭘 할 수 없는지 또 나한테 어떻게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 수강생 분들도 시작할 때 대부분 이런 상태로 오세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에는 뚝딱은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커리큘럼도 그냥 유행하는 AI 활용법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을 스스로 깨우치게 설계를 해놨거든요. 약간의 제 PR이었고요.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AI라는 건 초안을 정말 기가 막히게 빨리 만들어주는 도구거든요. 백지공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화가들도 작가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빈 종이 앞에 앉아있는 순간이래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첫 문장, 첫 점만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작품이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바로 그 시작, 그 초안을 가장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AI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여러 기업들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거나 초급 단계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신입사원들이 했던 일들, 자료조사나 초안 작성, 기본적인 데이터 정리 같은 업무들을 이제 AI가 훨씬 빠르게 해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초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초안이고요. 수정을 해야 되고 다듬어야 한다는 얘기죠. 정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각 가까이에 있는 관리자층의 몸값이 더 올라가는 거고요. AI 시대가 시니어에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도 이와 같은 맥락이죠. 질문의 질이 낮으면 결과도 평범해질 수밖에 없어요. AI를 잘 쓴다는 건 AI한테 완벽한 결과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좋은 초안을 빠르게 받아서 내가 다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AI는 사용자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도구지 대신 생각해주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입문자가 써야 할 도구를 딱 3가지만 추천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여전히 하나는 챗 GPT고요. 그리고 노트북 LM.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잘 쓰는 방식이 챗 GPT랑 음성 대화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산책을 한다거나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또 운전 중에 차가 막힐 때 이 모든 혼자 있는 상황을 활용해서 이어폰 하나 끼고 대화를 하거든요. 처음엔 좀 어색해요. AI랑 대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익숙해지고 나면 사람이랑 대화하듯 편해지고요. 장시간 대화를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요. 이 대화 내용을 전부 긁어서 노트북 LM으로 가져가는데요. 더 자세한 노트북 LM 활용법은 AI 놀자 채널에 있는 노트북 LM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쏟아낸 수많은 생각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조각들이 마인드맵 형태로 정리를 하면 이게 이어지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고 구체화가 되고요. 저는 실제로 지금 하는 사업과 일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결국 실행은 제가 해야 되는 거겠죠. AI 시대의 세대 격차.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AI 시대의 세대 격차가 문제가 아니고 협업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5060 세대한테는 AI는 블루오션이거든요. 하지만 딱 한 가지가 필요하죠. 바로 현재의 기술. 1020 세대에게도 AI는 블루오션일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가 필요하죠. 바로 경험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3040 세대도 이 두 세대를 결합시켜줄 중간다리 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엄청난 블루오션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우연히 만난 시니어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윗세대 그리고 바로 아랫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세대 간의 결합이 만들어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난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시니어분들한테 AI를 가르치고 젊은 세대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제가 중간에 딱 끼어 있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집필한 불편한 AI라는 책의 프롤로그에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AI와 정말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마치 친구 부르듯이 지니아하고 음성 디바이스를 부르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지니아, TV 틀어줘. 리모컨 찾아줘.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하죠. 넘어가세요. 그러나 30, 40대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우고 40, 50대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시작한 부모님 세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필요한 셈인 거죠. 저희 아이들 세대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알파 세대죠.
이 친구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진이나 시리, 그리고 알렉사, 지금의 챗 GPT까지 일상 속에 AI가 있었어요. 그 위에 세대, 90년대와 2000년대 출생한 G세대가 있죠. 이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이 있었고요.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80년대와 90년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가 있죠. 저희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가 있었어요. 90년대부터 가정용 PC 보급이 본격화됐고요. 그 윗세대는 통틀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경험한 세대라고 할게요. 디지털화된 과정을 정리하고 보니까 바로 붙어있는 세대는 격차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한 세대 위가 조금 앞서 있다는 것에 대해 질투를 느낀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근접 비교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나와 비슷한데 조금 더 나은 사람한테 큰 경쟁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한 세대 아래에서 나를 쫓아올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서 경계를 한다고 해요. 이게 직장에서 30대 중반과 20대 후반이 묘하게 경쟁 구도가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조금 더 아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경험의 차이도 크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한 세대를 건너뛰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서로에 대한 경계가 없어요. 20대가 치고 올라온다고 해서 60대가 피해를 입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60대가 앞서고 있다고 해서 20대가 질투를 느낄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 나이에 저런 걸 하시네? 이렇게 존경을 하게 되고요. 젊은 친구가 이런 것도 안 해? 하면서 귀여워하게 되죠. 1020 세대는 기술은 타고났지만 경험은 부족하고요. 사업을 해본 적도 실패를 해본 적도 고객을 직접 상대해본 경험도 적어요. AI로 뭔가 만들 수는 있는데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5060 세대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통찰이 있고요. 사람을 보는 눈, 시작을 읽는 감각, 위기를 헤쳐나간 지혜. 하지만 신기술 접근이 어려워요. AI를 써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3040 세대는 두 세대 사이에서 언어를 통역할 수 있고요. 기술과 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5060 세대한테는 AI 사용법을 쉽게 설명할 수 있고요. 1020한테는 실무 경험과 맥락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경험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실패에서 배운 그 교훈 같은 건 데이터로 학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한 강연에서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복력이라는 게 중요한데 회복력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실패를 겪어보는 것 뿐이라고요. 이것도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이 경험과 기술이 서로 간의 가치 교환만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물론 쉽지 않겠지만 AI 시대의 세대 격차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가 가진 걸 나누고 없는 걸 채워줄 수 있다면 혼자서는 절대 못 만드는 걸 함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윗세대에게 배울 건 뭐고 내 아랫세대에게 줄 수 있는 건 뭔지, 그리고 한 세대 건너뛴 사람과 대화를 해보세요. 한 세대 건너뛴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인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정말 거창한 기술인가요?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 기술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하나의 사건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데요. 챗GPT가 세상에 나온 게 2022년 11월이었고요. 그리고 1년이 채 되기도 전인 2023년 7, 8월부터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실리콘밸리에서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런 기사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AI와 대화만 잘해도 연봉이 7천만 원, 8천만 원,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연봉이 1억, 2억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더니 2024년 1월에 불과 6개월쯤 됐을까요? 실리콘밸리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터졌거든요. AI 시대에 각광받는 새로운 직업이라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대거 정리 해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AI와 대화만 잘해도 연봉이 억대였는데 그 프롬프트조차도 사람보다 AI가 더 잘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대화 정도 잘하는 걸로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게 아니라 AI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고급 AI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그 정말 극소수의 상위 엔지니어들만이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프롬프트라는 건 본질적으로 어떻게 질문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AI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게 워낙 이 AI라는 게 허들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죠. 저도 물론 그중 하나겠지만, 그런데 마치 정답인 듯 하나의 프롬프트를 어떤 마법의 지팡이인 것처럼 가르쳐 주거나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건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좋은 샘 알트먼이 사용하는 프롬프트여도 결국 나한테 맞게 적용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샘 알트먼한테 좋은 프롬프트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주의하셔야 될 건 엄청난 고지능의 물리학에 들어있는 개념이랑 고차원 이론들을 잔뜩 넣어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프롬프트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써야 좋은 프롬프트다,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프롬프트를 이해 못한다고 해서 내가 잘 못 쓰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복잡해 보이게 만든 거지 그게 좋은 프롬프트가 아니거든요. 제가 컨설팅을 진행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업해줬던 프롬프트는 딱 2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2줄의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과정을 거의 한 6시간 정도를 지켜봤고요. 제가 잘났다기보다는 핵심적인 문구나 키워드가 정확히 들어가 있고 심플한 프롬프트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야 AI도 이해를 잘 하는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건 거창한 기술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그 프롬프트조차도 AI가 더 잘 만들어주고요. 중요한 건 뭘 만들지 알아야 하는 거죠. 어떤 프롬프트를 쓸지가 아니라 그 프롬프트로 뭘 해결할 것인가부터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내 상황에 맞는 질문 하나가 마법의 프롬프트가 되는 거겠죠. 5년 뒤 AI 때문에 가장 크게 변할 것 같은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사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 같은 AI 전문가나 연구자분들도 대부분 모든 분야가 변화할 거라고 답변을 하시죠.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건 지금까지의 방식이 변하고 새로운 방식이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보통 AI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겠죠. 전문가들도 예측이 힘든 5년 뒤를 제가 감히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최근에 제가 택시기사님들을 만나면 넌지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얼른 파시라고. 5년 뒤가 아니고 그보다 빨리 변할 것 같거든요. 개인 택시 면허가 1억 초반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나 중국 상하이 같은 곳에서는 이미 무인 택시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올까요? 거부한다고 거부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무인 택시들이 들어오면 면허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분야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감히 5년 뒤가 어떻다라고 예측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전달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전에 김미경 선생님이 이런 강연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위로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이런 강연을 잘 하시죠. 그런데 AI가 내 직업을 대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대체를 한다는 게 어떤 로봇이 나와서 나 대신 무대에 서서 강연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AI와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하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해주는 강의를 찾지 않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대체가 될 거다. 제가 그걸 보고 큰 공감이 됐고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많은 산업 분야에서 저런 식으로 변해 가겠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하나의 직업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힘든 세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대체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미리 대비를 하려면 AI의 본질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